이렇게 강연을 하고 행사를 지금으로 치면 뭐 작은 행사까지 해가지고 한 100번 채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행사만 하면 비가 오고요. 눈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안 될 건데 제가 현직 의원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면 그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으시고 얼마 뒤에 비리가 터지고 제가 무전력 연구회를 하기 전에 2011년도에 미래정책연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왔던 저희 축사를 해주셨던 국회의원님이 당시 한나라당 3선언의 최고위원이었던 공성진 의원님이셨는데 저희 강연회가 공식적인 마지막 강연회가 되시고 아시다시피 좀 안 좋은 일로 연류가 되셔가지고 가셨죠.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우리 조준혁 의원님 여러 번 오셔가지고 강연도 해주시고 했는데 항상 저는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조준혁 의원님. 잘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또 조준혁 의원님 저한테 전화해서 이 새끼 저수기도 하실 텐데 항상 저는 조준혁 의원님 응원합니다. 자, 그게 제가 대학교 총학생회 다닐 때 이런 말 하면 또 이것도 나중에 또 문창구 후보처럼 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대학교 총학생회나 어떤 리더가 강연회를 할 때 비가 오면 그 리더가 순수하지 못하다 라는 그게 좀 많이 있는데요. 한 80% 강연 확률에서 비가 온 걸로 봐서 제가 봐도 저런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자, 이거 한번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 되어 있죠? 지금 영어 안 된다고 서울대 학생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망언는 게 하나 있어요. 최인경 학생 조용히 하시고 네, 페이스북에 괜찮아요. 어차피 내 얘기 아니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수능이 전날인가 그랬어요. 수능 전날에 저 이경건이 학생이 타임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아, 나도 몇 년 전 수능을 쳤었는데 참 그때 흐리멍텅하게 졸면서 수능을 쳤지.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 제 사촌동생이 그때 수능을 내일 다음날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태그를 해서 야, 너 내일 무조건 수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쳐라. 그래야 서울대 사범대학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우리 사회 봤던 박선호 학생이 삼수했지? 삼수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글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댓글 달았죠. 나는 삼수했는데 연대 왔고 너는 흐리멍텅해서 담칼에 서울대 갔구나. 그쵸. 근데 아무튼 이거 논외로 하고 저는 서울대 학생들 좋아합니다. 아주 조국의 미래를 보고도 과학을 보라고 하는데 아까 저 형수막도 못 달았어요. 역시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생은 뭔가 시는 다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못한다고 했던 우리 서울대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 했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죠? 아, 모르다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에자이스 아이엠 컨설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전 강연이 이제 우리 요셉이 형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요셉이 형 강연은 되게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저도 저 강연을 이제 눈 감고 외워요. 눈 감고 요셉이 형이 세 번에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송됐다가 지금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갔다가 어디 갔다 베트남을 한번 까이고 다시 이제 올라갔다가 러시아로 갔다가 독일로 추방 가서 다시 한국으로 온 저 여정은 저는 정확하게 오늘까지 해서 36번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가 요셉이 형 강연을 36번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강연 중에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연은 저는 그렇게 요셉이 형처럼 화술이 좋지도 않고 최인경 학생 조용히 하시고요. 화술이 좋지 않아요. 화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이렇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제가 살아왔던 제가 올해 27살인데 이렇게 짧았던 이 생을 사가 보이죠, 그죠? 27살이야? 이렇게 했던 좌중에서 뭉성뭉성거리는 거 항상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살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활동을 했던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11년 됐죠, 횟수로 11년째 이 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왔고 제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보신다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그냥 재밌게 한번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이 잘 나왔죠. 동일 인물입니다. 이게 이화여대 앞에 가면 3만원짜리 그 찍게 되면 사진을 보정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제 강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는 부산 부일외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북한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번은 지금 공치학번인데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학업에는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는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전을 했고요. 시민사회경력은 이제 2011년 천안함 피격 일주기 대학생 추모위원회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생 북한인권 협의회 초대의장을 했었고, 현재 자유총연맹 대학생 국가위원장과 대학생 안보전략연구회 부미래정치연구회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고요. 현재 초대위라고 대학생 공적개발 원조포럼 준비위원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경력으로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최연소 정책자문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 대상자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대상자를 심사를 했던 거기 국민공천 배심위원회 최연소 배심위원을 일했습니다. 정당정치 경력으로는 이제 그게 돼가지고 대선에서 대학생 청년본부 대학생단 공동단장 NGO 쪽 파트를 담당했었고요. 국내사회 경력은 이제 지금 현재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죠? 여기 혹시 어디 아세요? 홍정 해상. 아닙니다. 저희 집 앞입니다. 저희 집 앞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송도해수욕장이라고 저희 집 창문을 열면 나면 바로 이렇게 멋진 바다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맨날 아침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바닷가도 돌고, 저희 독서실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고3 때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맨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고3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고3 때 그 인생의 청춘의 방황을 여기서 이제 소주 한 잔과 이제 막걸리 몇 잔으로 통해서 이제 털어냈던 그런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를 보고 살아서 그런가 토실토실했죠. 유치원 때 흑역사예요. 유치원 때 저희 집이 되게 저 어릴 때 되게 잘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저희 집에 레고 전 세트가 다 있었고, 집이 55평 살았을 정도로 되게 잘 살았던 불충 집안 아들처럼 생겼죠. 그리고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정장과 바이올린까지 다재다능하게 했습니다. 한데 집이, 그렇죠, 그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항상 따라온다는 그 표창장과 이런 상장들입니다. 많더라고요. 제 어릴 때 꿈은 유도 선수가,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유도 선수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앞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쩌면 국위를 사냥하는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정말 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여름에 학원을 갔는데, 전 남중 나왔어요. 남중 나왔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수지처럼 이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걔가 다시 페이스북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좀 이쁜 애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이쁜 친구를 만났어요. 걔가 만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나랑 사귀자.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운동만 하는 그런 남자는 싫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래, 니는 그래 얼마큼 공부를 잘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난 좀 한다 이러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자 공부 그렇게 잘하냐? 하니까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애한테, 중3자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니는 공부해서 어디 갈 거냐? 그러니까 중3 여자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과학고를 가서 의대를 가겠다. 그쵸, 과학고를 가서 의대를 가겠다. 그렇죠, 이건 되게 목적성이 안 좋은 거긴 한데 왜 과학고를 가서 의대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고 가서 의대를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솔직히 남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딱 3일을 고민하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운동 포기하고 공부하랍니다. 하려니까 아버지 대답이, 보통의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자제분들이 아버지 저 공부할래요? 그러면 어이구 그래 잘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딱 첫 마디 뭐였냐면, 정신 나갔냐? 뭐 먹고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딱 3일 공부하고 고민해서 저는 원래 부산 체육고등학교로 가려고 했었는데 운 좋게도 부산의 부일외국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제 꿈은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저는 그래도 바다도 있었고 부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를 지원을 해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전교조. 항상 모든 문제에 제 인생의 역사에 틀어 바꿨던 건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물론 전교조 분들도 좋은 선생님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왜 전교조와의 첫 악연이라고 하면 또 나중에 또 문창구 후보자 사건처럼 혹시나 제가 나중에 어떤 공직사회에 올라갔을 때 전교조에서 뭐 임용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인연이죠. 전교조와의 인연이 이때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오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야.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를 해야지.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친구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라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그때 당시가 2004년도 그쯤에 한참 이슈였던 게 전교조의 사상투쟁, 역사적 사상투쟁, 정치편향적 수업이 지금도 물론 일부 교사님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분명히 그때도 지금 되게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전교조를 찾아왔더니 아니야 다를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정치편향적 얘기들을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인가? 남침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화가 났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좋았던 친구를 잃게 됐고 전교조 덕분에 잃게 되고 나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또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중학교 때인데 연평 제2차 연평해전이 터졌죠. 저는 그때 그분들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잘 받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해군사관학교 생각하고 해군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분들의 처우가 되게 안 좋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거의 유가족 대부분이 이제 해외로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서해 교전이었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연평해전으로 격상이 됐죠. 그건 되게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오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뭐 깨놓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을 만났죠. 제가 찾아갔어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조선에 제가 연락을 많이 못 드리는데 조합선생님 그때 만나게 되고 지금도 제가 항상 존경하는 김성욱 대표님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성욱 대표님 지금은 정말 김성욱 대표 다들 아시죠? 김성욱 대표님 다 아시죠? 김성욱 대표님은 지금 항상 스타일이 이러세요. 여러분 항상 통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젠틀하게 여러분 통일이 열리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처음 봤던 김성욱 대표님은 조갑제작성의 밑에 기자로서 이제 백팩 메고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에 김성욱 대표님 모시고 강연을 하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처음 본 지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벌써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제가 많이 찾아뵙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김용호 당시 국회의장이고 저희 옆 지역구 영도구 국회의원이셨던 김용호 대표님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던 중에 또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전교조는 아니셨는데 되게 좀 잘 사시는 분 집안 출신의 좌파, KBO 좌파 출신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과 맨날 수업 보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야 박정희 전두환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오케이 전두환까지는 오케이. 근데 박정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공이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얘기하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주변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저한테. 야 너는 어린 놈이 공부는 하지 뭐 그냥 대학이나 잘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근데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아니 공부는 둘째치고 물론 공부에 잘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일정 부분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해군사관학교를 뭐 떨어진 건지 포기한 건지 뭐 여러분 잘 알아서 중의적 표현 잘 하시고 북한이랑 통일 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 이렇게 원서를 쓰고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왔는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오게 되면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세종특별시가 생기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되게 많은 발전도 생기고 되게 좋은 곳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을 때 7년 전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어떤 느낌이었냐. 딱 조치원역에 딱 내렸는데 조치원역에 딱 내려가지고 밤에였어요. 밤에 딱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아저씨 어디 가주세요 그랬는데 차 가고 가세요. 근데 깜깜해. 근처에 강이 있고 바다가 있나? 싶었어요. 강이 있나 보다. 그날 저녁에 도착해가 선배들이랑 술을 먹고 막 재밌게 놀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창밖을 내려오는데 그게 전부 다 논밭이었던 거예요. 광활한 논밭이 이제 펼쳐져 있고 정말 닭이 울고 장닭이 뛰어다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적응을 못하고 있다가 또 그때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되게 아픈 일이 터졌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와요. 아버지가 어머니 위독하시니까 빨리 내려와라. 정말 그 다음날
분명 그전 12시까지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왜요 아빠? 라고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기차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부산역 도착하면 전화해라. 도착했죠. 도착해 전화를 딱 드렸어요. 아버지 부산 도착했습니다 하니까 저는 아직도 2007년도 3월 2일에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아버지 말씀이 고신대병원 영안실로 가라. 왜 영안실로 갈까? 20살 때 저는 느꼈죠. 왜 영안실로 가지? 왜 엄마가 아픈데 왜 영안실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갔는데 분명히 그 전날까지 엄마랑 이제 인사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사진으로만 계신 거예요. 그냥 검은 띠가 들어져 있고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처음에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막 친구들 막 와가지고 괜찮냐 나에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딱 눈물이 몰아치냐면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상주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취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내 인생 속에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밑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더라고. 그때부터는 막 시금 전폐하고 막 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 저는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재수를 선택해서 힘들었지만 또 그때 또 겹친다고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또 받게 되시고 사업도 찌고똘딱 망하시고 택시 운전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때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재수를 하겠다. 재수를 시작했는데 20살에 딱 재수를 한다고 노량진에 올라왔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서울은 신세계였어요. 부산 청동한테 서울은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맨날 놀고 하다가 수능은 깔끔하게 실패를 하고 2008년 다시 부산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막노동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막노동이었어요. 막노동 딱 처음 하고 나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 손에 딱 떨어진 게 얼마였냐면 6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가는데 택시가 더럽게 그러니까 버스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택시를 타자.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2만 원이 날아갔어. 배고프니까 그냥 밥 한 끼 먹자. 국밥에 소주 한 잔 먹고 그러니까 내 소중에 떨어지는 게 돈이 한 10,000원, 2만 원. 아 정말 이거 힘든 삶이 시작되었구나. 20대 초반에 늦게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다른 데서 보자. 배를 탔어요. 여기 되게 보시면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노을이 지고 이제 부산 앞바다에 이제 배를 탔는데 겨울 바다에 보는 거 정말 낭만적인데 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화가 있는데 어선 딱 탔는데 같이 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자네는 뭐 하다 왔나? 대학당에 나왔습니다. 그래 대학에서 뭐 전공했나? 저 북한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뭐 지명수배라든지 뭐 이런 게 뭐 받고 다니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딱 내려서 소주 한잔 먹는데 그 아저씨가 하신 말이 학생 공부 열심히 하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시작했던 게 바로 이거 폰팔이었죠. 이런 마음도 그 핸드폰 판매원 정정하겠습니다. 핸드폰 판매원이죠. 핸드폰 판매원 일을 시작했는데 그달 우수 사원으로 뽑혔어요. 하루에 20대씩 팔아대겼죠. 물론 저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물론 제가 정직하게 팔려고 노력했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핸드폰은 정직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혹시 속아서 사셨던 분들이 있으면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핸드폰을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2008년도 1학기인데 그때 갑자기 뭐가 터졌냐? 이게 터진 거예요. 미친 소 실속. 그렇죠. 광우병 니나 먹어. 이명박 너나 먹어. 터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확실히 그런 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잘 살았잖아요. 잘 살고 바이올린도 하고 어릴 때 뭐 505 그 물이랑 물이랑 오래 넣고 가는 자동차 그런 장난감 타고 다니는 내가 진짜 평생 없던 뭐 이렇게 뭐 노가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불만이 생겼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처음에 이명박 미쳤다. 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하야 하면서 제가 또 저희 집안 성격이 약간 좀 그래요. 아버지도 이번에 또 조합장 선거 나간다고 하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앞에 있으면 되는데 뒤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앞에 나가서 이명박 물러가라 하다가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모 이게 막 쫓겨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북한하고 공부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데 한미동맹이 철폐를 하고 왜 주한미군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이쪽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분명히 개입되어 있구나 생각하고 다행히도 전향을 했죠. 만약에 제가 이걸 못 봤으면 지금쯤 아마 여기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서
특별법 제정하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박근혜는 하야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셨을 겁니다. 다행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다시 복학을 해서 학원에 제가 강사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는데 한 달 월급이 30만 원. 근데 원장님이 좀 안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2달째 임금이 체불을 당해요. 임금 체불을 당하면서 정말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뭘 했냐, 한 달 내내 라면만 계속 먹고 속도 막 위에 빵꾸가 나고 막 그렇게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지금도 약간 통통한데 그때는 제가 살이 급격하게 쪄가지고 몸무게가 89kg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이랬던 사람이면 이건 좀 뽀샵을 해가지고 약간 좀 오리브로에 나왔는데 이거 가리면 이랬어요. 제가 선택했던 건 이거였죠. 해병대인데는 이거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해병대 2009년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병대 입대해서 7주 동안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고, 이건 제가 저희 생활반, 분단 생활반 애들이랑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저 정예령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중간에 머리핀 친구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수료를 하게 되고, 이랬다 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7주 만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부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김포반도 해병 제2사단 월남전 참전했던 청룡부대 포병 제1대대. 제 부대에서 북한까지 거리는 정확하게 4.5km였습니다. 산 하나 건너고 강 하나 건너면 북한이었어요. 거기서 포병으로 이게 저희 부대 사진인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 휴가 나왔을 때 사진인데요. 제 휴가 나왔을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제가 휴가 온이 정말 없었어요. 물론 일병 때 여기에서도고요. 상병 정기화 전날에 천원이 복침 나가고 말년병장 휴가 나갔다 이틀 만에 연평도 어플 타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천안함 보도록 할게요. 천안함 때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보통 휴가 다음날 휴가 나가게 되면 그 전날 어떻게 하죠? 그 전날 가장 힘든 근무를 시키죠. 왜냐면 넌 어차피 밖에 나가서 휴가 나갈 거니까 넌 뭐 야간 말직이나 말이직 시켜요. 밥휴가 나가. 기쁘게 하는데 로테이션이 잘 맞아가지고 휴가 전날에 야간 일찍을 하게 된 거예요. 꿀이죠. 깊은 밤 푹 자고 휴가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8시에 딱 철수해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누워서 자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비상벨이 엥 울리더니 실제 상황, 총원 전투 배치가 나쁘죠. 실제 상황, 총원 전투 배치? 아주 막 뛰쳐나가는데 그때 후달리 상병 갖다 놨을 때가 막 보여서 선임 근무자가 야 큰일 났어 빨리 뛰어가 작전면 빨리 전투 배치부터 하자 이래. 뭐 때문에 이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의 일화가 생각나는 게, 야 서해에서 배 침몰했대. 배가 침몰하는데 왜 전투 배치를 붙지? 그러니까 항공모함 침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없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항공모함이 침몰했다면 뛰어가거든.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침몰했다면 미국 항공모함이 침몰했다는데 그럼 전면전인데? 아 큰일 났다 이러고 뛰어갔더니 전함이 북침당했더라고. 그래서 전함이 북침당해서 12시에 근무로 서고 있는데, 전투 배치죠. 근무 서고 있는데 삐삐삐삐삐 하고 뭐가 와요. 문자가 와. 딱 이게 전통물 딱 하나 오는데 해군 참모총장 특별명령이 딱 떨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뭐였냐, 현 시간부로 정장병의 휴가 및 출타를 제한한다. 필수 50일 작전을 해가지고 50일 동안 주말에도 바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장을 달고 딱 휴가를 이제 거의 말년 병장 딱 달고 휴가를 나갔는데 어떤 선배가 와서 그래요. 야 전쟁 났다 이런 거예요. 에이 이 사람 나 병장인데 왜 그런 개그를 치나. 에이 이러고 있는데 연평도 앞바다에 포탄이 떨어진대. 원래 연평도 앞바다에 포탄이 자주 떨어져요. 이거 자주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연평도에 떨어지고 있다니. 에이 그럼 전쟁이지. 내가 이게 얘기했어요. 뉴스를 보면 뉴스를 딱 봤더니 연평도 현재 불바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솔직히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김정일 죽을 때 별로 아니에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막 해병대원 전사 뜨니까 느낌이 화가 나요. 이런 씨. 근데 휴가 잘린 것도 짜증나요. 분명히 복귀하는 게 짜증나긴 한데, 여기 부산에 아버지 찾아뵙고, 아버지 저 휴가 복귀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 너무 조심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이제 잘 돼가던 여자애한테 갔다 올게. 내가 지금 아침에 빵 먹고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렇게 휴가 운이 없었습니다. 연평도가 터지게 되고 이게 겪었는데요. 그래서 어째 좌우곡절 끝에 결국 전역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전역복이 지금은 안 맞아요. 단추 한 개 들어가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군대에서 버킷리스트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내가 전역해서 뭘 하겠다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꼭 한번 써보세요. 저는 전역하면서 뭐 어떤 말을 써볼까? 근데 이런 단체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래서 저는 전역을 하고 이때까지 날씬했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 단체에 이제 뭐 대학생 대표로 좀 공동대표로 참여해달라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돼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게 천안함 피겨 대학생 추모위원회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 거예요. 저 은색같이 정장 왜 이게 저 있냐면 저 그때 무대 위에 올라갈 줄 몰랐는데 맨날 일주일 내내 정장만 입고 있으니까 검사 전에 다 못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색 정장 입고 코트 입고 있어야지 검색 코트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사진 있는데 주용이 형이 올라오고 야 코트 벗어 이러면 나만 은색이야. 이거 결례잖아요. 아무튼 그런 의기라가 있는데 제 옆에 여기 멀뚱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미안해요. 주진이 형이에요. 주진이 형, 윤주진 지금 이제 윤주진 대표고 옆에 이제 보라색깔 넥타이 입고 있는 분이 북한인권 학생연대 대표이신 문동희 대표. 옆에 있는 형이 저기 남수영, 한남수 대표. 그다음에 여기 키 큰 분이 이제 지금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있는 저기 김영욱 대표.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이 미래연령 청년포럼의 신건호 대표. 마지막에 이웃 또 다른 시작의 대표였던 김건호 대표. 이렇게 해서 이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간 선포 기자회견 하고 나서 중앙일보에서 저희에게 P세대라는 걸 처음으로 해줘요. 제가 P세대길래 그냥 뭐 애국심 있는 세대 뭐 애국심 영어로 뭐죠? 패트리스즘인가? 그냥 그거겠지 했는데 좋은 건 다 하다 주더라고. 패셔너블 뭐 아무튼 뭐 P로 시작하는 거 파워풀 뭐 다 갖다 붙였더라고. P로 시작하는 거. 근데 P세대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렇게 당시 청년사회원 대표였는데 이렇게 저기 천안도 방문하고 현충원도 방문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그 교수님과 약간 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교수님은 항상 이제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실 거예요. 막 흔드시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강연을 하려고 하세요. 여기 이제 아마 증인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시간 내가지고 태극기 흔들러 오시는 거는 그게 대한민국에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타겟층을 누구로 해야 되냐 이게 우리한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근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에이 까짓거 내가 만들어보지 내가 생각했던 게 대학생 미디어 신용회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출범식인데 여기 이제 공성진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지금 찾아보기 계시지만 공성진도 계시고 이렇게 연대 활동도 합니다. 반값 등록금 반대 집회에 참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투표 그것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심포지엄도 연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전 참전국 60몇 개국에 감사 서한을 이렇게 보내는 활동이었어요. 이게 이분이 아마 노르웨이 당시 대사관에 이제 1등 서기관이니까 여성분과 만나서 직접 서한도 전달하고 물론 저는 한국말라고 그분 잘 알아듣시더라고요. 영어로 대충 땡큐 이러니까 땡큐 이러고 이분 이제 터키 대사관 1등 서기관 터키가 근데 되게 각국 대사관을 돌아요. 돌면 이 외교 문제도 비할 수 있겠는데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는 제가 연락 없이 찾아가서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도 1등 서기관이 들어오라가 직접 이렇게 앉아주고 사진도 가져주고 막 차도 내주고 막 1시간씩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장 불친절한 곳이 어디게요? 벨기에. 제가 그 뒤로 호가들을 식어요. 가면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무슨 일 오셨어요? 국민과 한국 여자거든요. 안에 놔둬가요? 내가 다시는 호가들은 안 먹겠다 이제 생각할 정도. 근데 호가들은 그런 벨기에의 불친절을 뛰어넘을 만큼 달달하고 맛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또 국방부랑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대학생 안보 분야 미래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 금이 환영을 했죠. 금이 환영을 해서 당시에 사단장님도 오시고 연대장님도 오시고 우리 대회장님이 제일 막내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때 그 근무했던 부대 같이 가서 화이팅이지. 군대 가면 알죠. 화이팅 하죠. 이렇게 확인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그것도 했었고요. 제가 네이버 실시간검 여기 사진이 없는데 네이버 실시간검 제가 7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당시 고대녀 김지은 교우죠. 이제 고대녀 교우께서 이제 해군 제주 해군기지가 해적기지다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한번 구설수에 크게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을 했죠. 해가지고 한 고대남 외칩니다. 뭐
이게 뭐 저 해석되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자들한테 부탁했어요. 기자님들 제발 기사 야마라고 하죠. 야마 따실 때 타이틀 뽑으실 때 고대녀 vs 고대남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아일보에 정확하게 고대녀 vs 고대남을 사진 두 개 딱 갖다 박아놨더라고요. 당연히 넣을 수 없고 되게 민망했던 글씨였습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조전혁 의원님, 제가 항상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죠. 안타까웠지만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실 분이 않겠습니다. 조전혁 의원님과 함께 이걸 진행을 했었고요. 이분이 국방부 차관급이었던 이제 홍기덕 국방개혁실장님이셨는데 실장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유지영 장군님이신데 국방부 현재 근무지원단장을 하시면서 또 저희랑 그때 연계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는 2011년 11월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대한민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시다가 항상 상당히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어보세요. 야, 너 나 처음 보여. 어때? 쥐 닮았어? 이렇게 물어주길래 닮지 않으셨습니다. 인상 좋으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안 닮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래, 안경도 끼고, 안경 끼고 나오셨는데,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맞춰드리다가, 대통령 질문했어요. 대통령님, 지금 우리 자라나는 20대 청춘들에게 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나 어렸을 때 말이야. 난 벙튀기도 팔아보고, 뭐 다 해봤는데, 가장 해보고 싶은 건 말이야. 니들이 하고 싶은 건 그냥 하다 보면 뭔가 일을 하면 욕을 듣고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듣는데 일을 해. 본인께서 그렇게 욕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니까 대통령님께 올려드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께 뭐라 드리냐면 전 대통령처럼 훌륭한 그런 그 정치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임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저기 청와대 가면 이렇게 앞에 네임테이블인데 그래? 그러더니 야 그거 갖고 와봐 이러더니 그거 주시더니 사인을 막 하세요. 이명박 하고 적어주시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말이야 나중에 한 30년 20년 뒤쯤에 네가 혹시 알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젊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런데 나 같은 대통령은 되지만 맨날 욕 들어먹고 말이야. 근데 그래도 뭐 대통령 했으면 뭐 잘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열심히 해봐. 말할 때 되게 감동 깊게 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말 그래도 물론 욕도 많이 들어보시고 한때 제가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좀 애매한 애지의 관계였죠. 이렇게 하다가 저는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력공천 대상자를 했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아시죠? 그때 제12년에 국민공천 배심원단 위원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가니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딱 들고 계시다가 임명장을 받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저에게 맡은 임무는 뭐냐? 전략공천 대상자, 비례표 대상자를 심사하는 거였는데 제가 거기서 좀 두 번을 좀 튀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략공천 비례표들 이제 재산이랑 공명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아마 11번인가 비례표를 받았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산 공개가. 왜 없냐? 그러니까 당직자가 뭐 그래도 뭐 좀 이게 그런 게 있냐? 후보 아니냐? 지금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거 참 좀 이러길래 무슨 불경제냐고 재산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봅시다. 그러니까 잠깐 통화를 하시더니 뭐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그래 해주세요 이랬겠죠.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튀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강력하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날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김형태 재수성추행으로 확 태셨던 분인데 그때 뭐 재수성추행 그건 몰랐죠. 알았으면 많이 잘랐는데 음주운전이 몇십 번 했었어요. 그리고 무면허로도 운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면허 취소인한테도 술 먹고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 이런 분 안 된다, 이런 어떻게 술 먹고 운전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수이냐 얘기하니까 그때 거기 계시던 위원장님이 둘이 오래된 친구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회의원 되면 내가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시냐? 국회의원 되면 당연히 국회의원 되면 저 사람이 술 먹고 운전자 했겠냐? 비서가 알았지. 이건 자질을 봐야 되는 문제다. 운전자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이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결국 나중에 술보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운전대만 잡으셔도 안 되는데 술 먹고 운전대도 잡으시고 다른 것도 잡으셨죠. 그래가지고 큰일 났죠. 그래서 한번 크게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그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한번 하셨었어요, 저희한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방부에 가게 돼가지고 경영문화개선 정책자문위원으로 최연소로 이렇게 위촉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뭘 했냐, 그거 아시죠? 혹시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보시면 TMO가 있어요. 그죠? 근데 TMO가 예전에는 되게 그냥 표만 이렇게 끊어주는 곳인데 요새 가면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좋아졌죠? 이게 저희 자문위원들이 냈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아 좋아졌네 이러면서 이제 이 정책의 중요성이 아 여기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우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좀 죄송스러운 게 이때 제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면 지금 28사단 사건이나 뭐 수익을 먹고 애들을 팬다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그날 그 해에 이제 분명히 이때는 비상대책위원장이셨는데 이때는 대통령 후보로 가셨더라고요. 대통령 후보에 계신 이분한테 대선단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활동을 잘 하지 못했는데 했죠. 그때 받은 사인이 했는데 그래서 방송에 나가게 됩니다. TV 토로보면 이게 장선민의 시사탱크 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한 번씩 장선민 시사탱크를 나갔는데 이때가 100회 특집이고 생방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방송이었던 거예요. 첫 방송인데 생방송으로 100회 특집에 나가게 됐는데 그 패널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1명,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사람 1명,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1명이 3명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첫 강연에서 제가 그랬죠.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인데 문재인 후보 측이 몇 살이냐 대변에 나온 사람이니까 나이가 40이 넘으셨대요. 그래? 그러면 제가 어떤 전술 쓸까? 막 각을 세워서 할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난 내가 개가 돼야겠다. 보십시오. 이런 말 있죠. 개보다 잘하면 뭐죠?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랑 비슷하게 하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보다 못하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리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죠. 다행히 평이 되게 좋아서 그때 제가 정수장학회를 그때 막 그 논쟁이 붙던 시대에 정수학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방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렇게 돼가지고 기대와 당부에서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비대위원장, 이거 재욱이 형이 캡처해줬던 건데 아마 그 이준석 비대위원장님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그때 민생경제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했던 그런 시식이 있었습니다. 그하고도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나왔었고 이런 방송 경력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대통령과 그때 후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선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듣고 이런 글책도 내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2012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북한 가다 보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정하라 이렇게 되게 되고 이때 전국대학생 북한인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국대학생 북한인권협의회라는 게 전국 16개의 북한학과라든지 북한 관련 활동하는 대학교 소모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게 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 저는 원래 의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영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아름답고 똑똑해요. 고대법대를 졸업한 고대법대 출신의 아주 똑똑하고 아름다운 재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맡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석기 스테레오 할아버지는 백인 토론회부터 그 다음에 제주태양 문자 이거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래시몹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들은 분들 몇 번 오셨었는데 그때 그죠? 옆에 저기 지금 빨간색 옷 입고 저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저기 김상훈 대표 그죠? 시진핑 뒤에 있는 저기 가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상훈 대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안보전략 연구회, 윤영신 연구회가 너무 커지게 되고 조직이 흔들리게 되니까 안보 쪽으로 한번 특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안보전략 연구회입니다. 저희는 이런 칼럼을 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중국의 방북식과 선포 영리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란 해결상 유지는 북핵이다. 그 다음에 제 건데요. 진정성이 없는 북한 이상가족 상봉 제한. 그 다음에 김정은 정부 붕괴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부가 북한 진단을 거절하는 까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칼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강연회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기 또 계시는 여기 사랑하는 주준영 의원님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김정호 대표님 모시고 하기도 했고 박세희 사장님 모시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신연맹 선우도 있고 다 있네요. 이렇게 가서 이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오시면 저희가 문제 되게 쉽습니다. 문제 되게 쉬운데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이게 문제 가장 마지막 10번 문제가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북한의 정당은 하나다 아니면 OX. 북한의 정당은 하나다 OX. X라 생각하시는 분, O라고 생각하시는 분. 북한의 정당은 하나다. 하나일까요? 하나가 아닐까요? 정답은 3개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랑 조선사회주의 그거랑 사회조선사회당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그 청우당 있는데 이 사실상 두 당은 강령의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우당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냥 인스나 완한 당이죠. 근데 여기 모 학생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 어떤 분이 야 이 정당 3가지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쾌활한 목소리로 조선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가 나겠는데 뭐 하고 있어가지고 아로의 약자는 알파 오메가?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나 하게 되면 저희 쪽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시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고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게 종북이라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하고 이게 진보에는 저라도 당연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저기까지 제가 살아왔던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보수라는 가치가 가장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저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부국강병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한 군사를 통해서 외침을 막게 하는 부국강병을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제가 오늘 건 여기 영상에 올라가는데 제가 내일은 제가 할 주제가 뭐냐면 Where's the light? 보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내일 강연할 건데 영상 빨리 달리지 말랬어요. 왜냐면 신랄하게 비판할 거거든요. 또 그거 아니면 또 하루 종일 화나가지고 야이 빨갱이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일 한번 오시면 신랄하게 제가 겪어왔던 것들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이제 카메라 치우고 얘기를 할 건데 부국강령입니다. 근데 여기 자유대학생 친구들 많으시고 회원님도 많으시고 다 계신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보수파의 소위 말하는 애국진영이라고 하는 저는 애국진영 말 싫어요. 왜냐면 애국진영이 말을 왜 싫어하냐? 왜 우리만 애국이에요? 좌파도 애국을 해요. 이런 말 하면 널 빨갱이 이렇게 하는데 애국이라는 말은 보수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야말로 진보도 애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토론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새는 양쪽 날개가 난다고 양쪽에 날개를 달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의 양대 가치는 그렇습니다. 자유주의를 나중에 김상훈 대표가 얘기해 줄 거지만 자유주의 쪽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같이 이제 보수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보수도 다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중단하는 자는 중리하지 못한다. 라는 대통령 박정희님의 이제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선대들은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보시면 아직까지 서울역 나가보시고 용산역 나가보시면 아직까지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극도의 시장경제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노력을 해봐. 저도 어느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죠. 사지멀쩡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으면 분명 그 잘못된 겁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럴까요? 노력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대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신 분들이고 직장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자살을 하는 나라예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적겠지만 자살할 일이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 사람들이 왜 가야 되는가? 이제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보수가 좌파는 그래요. 이게 전부다. 이게 힘들어하시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게 전부다. 전부 탓이야. 물론 다 좌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상식적 좌파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좌파들은 다 정부 탓이야. 정부가 저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보수들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지가 게을러서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월호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전 교황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단식하고 계신 분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안 쉴 거면 유가족 대표가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이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왜? 우리 이때까지 우리 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착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좌파,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유로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진보적 보수주의로서 좀 온정적 보수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는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이 웰빙 정당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는데 저는 이념 정당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념 정당으로 도태되면 통합진보당 같은 그런 이념 사상의 형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도태가 되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정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도 시장경제주의자가 있으면 저같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보좌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보좌파 좋더라고요. 뭐 안보좌파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민주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법안이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더니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내 이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메시지가 오셨더라고요. 메시지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이놈 좌파 빨갱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도 제가 살아왔던 걸 아시겠지만 제가 빨갱이입니까? 아니 솔직히 이런 좀 약간 좀 그 생각치면 빼고 제가 빨갱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빨갱이면 대한민국의 99%는 빨갱이라고. 저는 빨갱이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김재동 배우 뭐 엔터테이너 폴리테이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재동 씨가 어머니 제가 빨갱이입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이 약간 빨간 색깔 계열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정북이랑 가장 먼저 싸웠던 사람인데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저는 빨갱이가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보수파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이렇죠. 진보다 보수다 너 이놈 죽일 놈 나는 착한 놈 이게 정치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똘레랑스 관용도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관용도 중요하고 관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치라는 것은 51대 49의 싸움이지 절대선과 절대악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념도 마찬가지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을 하고 있어요. 절대선과 절대악이야. 나는 무조건 착하고 너 무조건 나쁜 놈이야. 나는 무조건 민중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너 무조건 친일파 빨갱이 일배충이야. 너는 무조건 종북주의자 빨갱이. 너는 무슨 선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발등에서 무슨 얘기가 되고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대련이나 두 친구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면 또 결과적으로 뭐 하다 보면 너 유배충, 내 다음 너 유배충, 내 다음 너 어디? 왜 특정 지역 고향을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보수들? 왜 특정 지역 고향을 왜 물어봐? 물론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도 경상도고 제 집안 경북이에요. 맞는데 왜 보수 우파만 왜 고향을 왜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항상 물어봐요 고향이 왜? 부산인데 왜? 제가 이 말을 항상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경제민주화 얘기하다 그 다음에 저기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향이? 아니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거랑 경제민주화 찬성하는 거랑 왜?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아니 그럼 전라도 사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 무조건 찬성해야 되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이념 싸움이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저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건 말입니다. 저 히스기장 죄송합니다. 강기장 의원 사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시민사회 내일 제가 극렬하게 비판할 부분인데 잠깐 맛배기로 넘어갈게요. 왜 이게 영상 물거가 돼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그게 지금 4대가 뭡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거기 필적하는 언론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균형장치로서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견제해주고 균형도 해주고 입법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민단체 어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파 시민단체예요. 애국 시민단체. 왜? 왜 우파 단체 안 내고 좌파 단체? 이미 그걸 스스로가 프레임을 걸고 시작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말인데도 거기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전위대가 된단 말이에요. 정당의 전위대, 새누리당의 전위대, 통합진보당의 전위대. 한대련이 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통합진보당의 전위대가 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폭력 사태 들어가고 학내 복지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규제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와 규제를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오히려 정당들은 정당법 때문에 걸려서 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일들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일 강연의 주된 내용입니다. 왜 방송 불가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뭐냐면 배도 타보고 물고기도 잡아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죠. 내가 뭐 해봤어야 하는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물고기도 잡아보고 핸드폰도 팔아보고 다 해봤는데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념이 자유주의가 뭐다, 보수주의가 뭐다, 진보가 뭐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상호 대표님, 자유주의에서 가장 존경하는 학자 이름은 누굽니까? 하이에크죠. 자, 미제스 하이에크. 보수에서 가장 존경하는 학자가 누굽니까? 아, 그래요? 짱이다. 저기 철학, 이 극우 말고. 자, 저기 철학과 가장 존경하는 보수적 사상가 누굽니까? 버크죠. 자, 그러면 하루 먹고 어떤 정신나간 사람 무솔리니나 하는 사람들 있겠습니다. 그 사상가는 아니죠. 자, 하루 먹고 사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하이에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무슨 하이에크? 미제스라고 생각. 미세스 모른다는 거예요. 버크는 뭐야? 뭐 알레이 버크 구축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가 이제 학생운동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청년 세대 속으로 들어가서 혁신을 하고 바꿔야 되지. 밖에서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거 좋아요. 저는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마치 어르신들이랑 같이 놀면서 고향이 물어보고 왜 남의 고향 그렇게 이제 호구조사 그만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당신을 위한 국가가 없다면 우리 세대는 당신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 왜 투표를 하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왜 투표를 할까? 제 아는 동생 중에 노동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요. 오빠, 왜 오빠는 집이 그렇게 가난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도 왜 새누리당과 기득권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집이 잘 사는데 왜 노동운동 하냐? 나는 내가 인수를 못 차렸기 때문에 노동운동 한다. 나는 못 물고 차렸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운동을 한다. 왜? 내가 가난하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가난하다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보수정당을 지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나마 온고지신의 자세로 혁신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점진적 혁신으로 힘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정당이 그나마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한 새누리당에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천 배심위원 하면서 재산이 80억 밑으로 간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몇십억이야. 몇십억, 몇백억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누군가는 새누리당에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수가 시야를 넓힐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 애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애국이란 말 싫어하지만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을 좀 더 포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윈스턴 처칠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식교육 잘못했죠. 자식교육 잘못한 거는 뭐 이제 사람이 어째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 존경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고도 오래 살았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흡연가의 롤모델이 됩니다. 그죠? 흡연하시는 분들 다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여자친구가 물어볼 겁니다. 담배 끊어! 아니야, 너 일찍 죽어. 처칠은 90까지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러죠. 처칠이 담배를 안 폈으면 100세까지 살았을 거다. 근데 100세까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살고 90까지 살면 참 오래 산거 아닙니까? 저렇게 생각해요. 처칠이 제가 왜 존경하냐? 처칠이 5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훨씬 넘었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수라면, 진정한 소위 말하는 보수 쪽 사이드라면 영토에 대한 방위, 수호는 당연한 형질이다. 당연히, 진보도 당연히 소위 말하는 레프트인의 노동당 애들도 영국이 공격당하는데 그럼 거기서 하이리 텔러 이런 미친놈이겠죠. 당연히 영토에 대한
보호는 그건 당연히 그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당연한 거다. 그럼 그거를 그러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왔었죠. 그거를 뭐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거는 웰페어, 복지로 가는 게 아니다. 그것 또한 우리 보수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소셜 시큐리티의 하나다. 그래서 처칠은 웰페어란 말 잘 쓰지 않았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라는 말 썼죠. 사회 안전이란 말 많이 썼어요. 이 소셜 시큐리티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보수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소위 말하는 여기 있는 보수 운동하는 우리 계속 애국이라 이게 붙었네.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저는 경세가 되는 생각해요. 경세가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대? 넌 아는 게 뭡니까? 자, 경세가란 말 아는 사람 있으세요? 경세가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정약용, 다산정약용이나 정도전 이런 사람들을 경세가로 많이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쟁가라면, 운동가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로 뭐냐? 경세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통일된 조국을 만들 수 있도록 잠깐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경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세가가 돼야 돼요. 보수의 이미지가 뭡니까? 뭐죠? 뭐 저를 보고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스마트하고. 죄송합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분위기네요. 보통 보수의 이미지는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인텔리전스하고. 물론 보수들이 너무 내가 어떻게 그런가 하니 내 정장이 뭐 80만 원짜리인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할 때 투쟁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가지고 군대도 먼저 가고 자식도 군대 보내고 자기도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하는 말빨 좀 펴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스마트하면서도 그런 액티비티한 걸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보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세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제게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손학규 지사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물론 이분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만들고자 했던 저녁이 있는 삶, 이게 저는 왼쪽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저녁에 있는 삶, 물론 보수 안에서도 뭐 변희재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면 또 왼쪽 뭐 얘기를 또 하면서 좀 민생의 힘든 부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저녁이 있는 삶을 왜 좌파가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보수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도 있고 영향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이 있고 왜 대선 슬로건 2012년 대선 슬로건 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그 다음에 손학규 기자가 저녁이 있는 삶이었고 문재인 의원이 사람이 먼저다. 뭐 이정희 대표의 코리아 연방제는 뭐 저를 보내고 아무튼 이제 세 가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고 저녁의 삶이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수와 나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 밑바탕에 있을 때 이런 강력한 군사력도 바탕이 되고 강력한 경제력이 같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에 보시면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성지도. 북쪽은 어둡고 남쪽은 밝죠. 물론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북한의 저 어두움을 봐라. 얼마나 공기가 청정하겠는가. 정신 나간 소리 오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앵간히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뭘 상징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 땅은 어둠에 갇혀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저기를 가서 해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보고 그랬죠. 전쟁광이다. 호전광이다. 북진통일론자다. 얘기하겠는데 저는 북진통일론자예요. 근데 군사력으로 북진통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막강한 어떤 군사력보다 강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의 바람과 민주의 바람과 우리의 막강한 경제력과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저 어두운 땅도 밝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세대 20대 30대 나와 소위 말하는 P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소명은 뭐냐? 우리 세대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말로만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세대에 남겨진 마지막 소명이고 유일한 사명이자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도 얻을 수 있고 반만년 유구했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G2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부국강병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P세대가 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 주변에 잘 없어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재밌게는 잘 못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도 부국강병, 둘째도 부국강병, 셋째도 부국강병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많이 배우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차가운 머리로 많이 배우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 모든 걸 융합하는 포용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험지든 양지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